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인 자동차. 자동차가 알아서 달린다. 핸들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21세기는 바로 무인 자동차 시대. 운전대를 놓아라. 운전자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무인 자동차 시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오늘의 주제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의 의미를 따져보면 사람 없이 자동차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요즘엔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하긴 하는데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개입할 수도 있는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에 포함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장점이 대체 뭘까요? 일단 컴퓨터는 졸지 않습니다. 안 졸아요. 음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DMB를 본다거나 집중력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운전대를 잡고 안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른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지나가는 자동차가 우와 자동차 뭐야 예쁘다 라고 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그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사람들과 편안히 얘기하면서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군, 편안하게 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인 자동차에 나의 목숨을 걸 수가 없다. 이게 만약에 해킹당해가지고 갑자기 자동차 가다가 역주행!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무인 자동차 기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화제 무인 자동차 베스트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죠. A사의 무인 자동차가 화제입니다. 독일 서킷에서 선보인 무인 주행에서 최고 시속 240km를 달성. 프로 레이서 마냥 정확한 브레이킹과 코너링으로 코스를 완주했는데요. 3D 카메라로 촬영한 주변 환경 데이터와 1cm 단위로 측정하는 GPS 데이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자동 제어 시스템에 전송. 시속 240km의 속도를 내도 문제없이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 주차 시스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운전자는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랑 빠이빠이 안녕! 그럼 자동차는 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차량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 컴퓨터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3D 맵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애물이 있나 없나 판단하면서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사람이 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어플로 지도상의 위치를 선정해주고 호출하면 자동차가 와서 내 앞에 선답니다. 심지어 운전석과 조수석을 180도 돌려서 뒷좌석에 앉은 승객과 마주 볼 수 있다는데요. 전방도 안 보고 뒤 보면서 뭘 하냐고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영상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도어의 안쪽과 전후면에 울트라 고화질 터치 스크린이 둘러져 있는데요. 메뉴에서 파리 풍경을 선택하면 파리의 거리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덕터 모드를 선택하면요. 차의 주행 스타일을 직접 바꿀 수가 있는데요. 안락함을 선택하면 느리고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다이나믹을 선택하면 서스펜션이 딱딱해지고 주행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럭도 무인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 트럭이죠. S5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가 증명을 했는데요. 독일 마그데부르크 인근 구간에서 최대 80km 속도로 자율주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트럭은요. 사이드 미러 부분에 거울이 아닌 센서가 달려있어서 주변을 계속 스캔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통 상황에 대한 대응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좌석은 핸들로부터 약 45도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로 길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 편하겠죠. 무인 자동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G사의 무인 자동차입니다. 얼마 전 무려 100만 마일을 사고 없이 달리는 실험을 마쳤다고 보도했는데요. 100만 마일은 지구 40바퀴를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6년간 총 11번의 접촉사고가 있긴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거나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운전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 운전으로는 무사고, 보험료 깎이죠. 무인 자동차는 수천 개의 원뿔형 도로 표지판, 20만 개가 넘는 정지신호, 60만 개가 넘는 교통신호 등 1억 8천만 대의 자동차를 파악하고 주행한다고 하지요. 무인 자동차, 알면 알수록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무인 자동차가 있지만요. 그래도 이 움직이는 원리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움직이는 거 어떤 원리입니까? 저희가 운전할 때 어디 목적지를 생각하면 이제 어디 간다는 일정이 큰 여정이 나옵니다. 네네. 그럼 여정을 이제 조그맣게 분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주변의 도로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네. 도로의 차선 같은 것들은 카메라나 네. 요즘에 그 레이저 스캐너, 레이저는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이제 네네. 거리를 잽니다. 네. 그러는 것도 많이 쓰고요. 또 도로에 있는 또 각종 뭐 표지판, 신호등 네. 이런 것들도 또 다 인식을 해서 적절하게 차량이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핸들을 조작을 하고 페달,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조작을 해서 이 차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원리로 구성이 진행이 됩니다. 무인 자동차가 만약에 상용화되면 미래가 정말 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피자도 배달해주고 트럭 운전도 그냥 스스로 하고 택시도 그냥 알아서 와서 쓰고 가고 우리 집 앞에서 그냥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차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전제인데 차가 혼자서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인 배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제가 차를 이제 뭐 그냥 뭐 타고 다닌다면 뭐 그냥 가만히 타고 가도 되고, 네네. 이런 식의 저희 생활에 전반적인 혁신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예전에는 운전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업무를 한다거나 그렇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 수도 있고. 예. 잘 수도 있고. 그렇죠. 제일 좋네요. 최근에 나온 무인차들은 뭐 운전대가 없는 차도 있고, 오. 최근에 뭐 B사가 개발한 그런 차들 보시면은 네네. 아예 서로 마주 보고서 운전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응접실 같이 되는 거죠. 네. 자동차가. 사실 무인 운전이라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를 줄이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오히려 개발을 한다. 네. 실제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나요? 무인 자동차라는 게? 그 저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계보다 낫다 이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여전히 사실인데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사람보다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더 빨리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정도의 정밀도는 사람보다 더 나아졌어요. 다만 좀 이제 떨어지는 건 네. 이제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건데요. 네네. 여기도 요즘에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이게 전방 지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이더라는 게 있는 것들, 레이더라는 물건들은 초당 뭐 10번, 네네. 100번 이상 앞차의 거리를 재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딴 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있네 이렇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얘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빨리 브레이킹을 걸 수 있죠. 확실히 뭐 이 안전성만 이제 나중에 보강을 한다면 진짜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무인 자동차 개발을 좀 하고 있죠? 그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그 무인 자동차 대회 그 통해서 대학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회사들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H사가 최근에 뭐 개발한 것 차들도 있고, 그 어느 정도 길을 따라가는 거,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는 거, 이 정도는 되는데요. 정말 지능적인 판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지사와 같이 뭐 수십만 킬로미터를 자동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면 대한민국 모든 도로를 다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 우리나라 한번 종주를 뭐 네, 네. 행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도 무인 자동차 기술이 상당히 진전을 해 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 무인 자동차 현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맞습니까? 운전자가 커피를 들고 편안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H사가 공개한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람이 손을 놓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뭐 혼자서 주행을 하고요. 조향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앞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는 이런 시스템들이고요. 그다음에 앞차가 갑자기 쓰면은 긴급 제동을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물이 나타나면 앞차를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잡한 도로에서 사람이 계속 앞에 차 보고서 브레이크 밟고, 우리나라 막히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죠. 자, 이건 자동 주차인가요? 예, 최근에 이 독일의 B사가 그 국내 그 S사랑 연계를 했는데요. 이 파킹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이 차를 딱 인식을 하면 이게 차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차가 주차장과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자동으로 빈대를 쫙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부릅니다. 그러면은 주인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좀 나가야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카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인 자동차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장애물을 피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원리로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 보여드리는 건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네. 유레카 터보라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전방위를 스캔하는 레이저 스캐너를 하나 달고 또 앞을 스캔하는 또 레이저 스캐너 네. 또 그리고 또 실내외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네.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하게 했습니다. 고성능 산업용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 차가 그 130km까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개발한 정도면 굉장히 빠른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안전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시험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도로에서 하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시험장을 구축을 정부가 많이 네. 나서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험장에서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의 차를 개발할 수 있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도로에도 무인 자동차가 함께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 2020년부터 고속도로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신다면 2040년부터 네. 50년 정도면은 이제 무인 자동차가 상당히 돌아다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보다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는 한 50만 건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자도 한 1,00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에서 운전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차에서 쉴 수가 있죠. 생산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길이 멀지는 않지만 너무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1시간 이상씩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침에 듣기 싫은 소리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도입 이후 과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 무인 자동차가 활성화된다면 이제 차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차를 주차장에 굳이 하고. 대고 네. 올라와서 또 찾아가는데 이동안 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아깝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공유를 하는 거죠. 이미 그 카쉐어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광고하던데요. 그렇죠. 카쉐어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야죠. 아니면 차가 뭐 누가 운전해 준다든가. 네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차를 앞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유. 그래서 뭐 전화를 부르면 차가 오고 타고 네. 가고 목적지에 닿으면 내리면 다음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냥 모든 개인 승용차가 한마디로 택시나 버스 같은 수단이 되는 거나 다름없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집에 이제 아빠차, 엄마차는 필요가 없고 네. 집에 뭐 한 대 정도. 자동차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차 회사 어떡합니까? 이게 이미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줄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한 뭐 40%까지 준다는 말도 있는데요. 와. 자동차 회사로서는 좀 끔찍한 얘기죠. 네. 근데 차는 늘 필요합니다. 제가 차를 안 탈 수 없어요. 저도 그렇죠. 집에 차를 타고 해야 하기 네. 때문에 누군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앞서가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면 그 시장이 작아지겠지만 그 시장 그래도 우리가 갖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인 자율 이 자동차가 발전이 된다면 40%가 팍 줄어드는데 개발을 안 하면 그 40%가 내가 해당이 돼버리는 거겠네요. 그렇죠. 도태돼. 그냥 완전히 도태돼 버리겠네요. 예, 예. 개발을 할 수밖에 없군요.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GDP의 13%라고 그럽니다. 어. 갑자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놓친다면은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이 자율주행 기술은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는 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자율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 시스템 오류. 무인 자동차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게 네. 제네바 협약이라고 한 게 도로교통에 의한 국제 협약인데요. 네.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 당연히 차는 사람이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네.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인차가 개발이 된다면은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네. 사람의 명령을 참고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전면적인 개별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아.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기계도 네. 당연히 망가지게 됩니다. 저희 같이 공학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스템 당연히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망가지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더라도 동작할 수 있게. 대처 예. 방안. 그렇죠. 소위 말하는 페일 세이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컴퓨터가 3대,
몇 대씩 올라가 있는데 자동차도 최소한 뭐 2대 이상의 컴퓨터가 보조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한두 대가 망가지더라도 동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옛날에 생각만큼 기계보다 더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좀 회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는 정신 감정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신 감정하는데 이제 고장 감정. 고장 감정. 그쵸, 고장이 나는. 그거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서로 검사를 감시하는. 하면서. 그럼 확률이 굉장히 줍니다. 안 망가지는 않죠. 안 망가지는 않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10만 시간에 한 번, 뭐 10억 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고 난다고 합니다. 10억 시간. 10억 시간. 한마디로 자율주행차 사면 내가 먼저 가지 얘가 먼저 가지가 않겠네요. 손자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자, 아무튼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인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일단 심리적 벽을 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정말 몸과 마음이 릴렉스된 상태로 갈 수가 있어야지요. 계속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끼어드는데 앞에 차 있는데 브레이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무인 자동차의 의미 전혀 없지 않을까요? 자, 물론 보안과 소프트웨어 모두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돼야 가능한 거겠죠.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명신 TV쇼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 주면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란 공기의 파동을 통해 사람의 고막에 전달된 물체의 진동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의 특징부터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사이언스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리들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집. 매일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아기. 그때 비닐봉지 소리를 들려주자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기가 울음을 멈춘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비닐봉지를 이렇게 구기는 단면이 제각각이라서 슥슥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엄마가 나를 어루만져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적막감, 외로움에서 탈피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가는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조용할 줄 알았던 도서관에 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더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안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들려서 집중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이 도서관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학교만에 뭐 특이한 게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는 저희 학교만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백색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중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서관 천장마다 설치된 백색 소음 스피커였는데요. 일정한 소리를 통해 집중에 방해되는 소음을 듣지 못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바람 소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청량감을 느낀다 또는 이제 공기가 조금 맑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효과가 좋아서 오히려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색 소음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페에서 웅성웅성 대거나 열람실에서 약간 슥 하는 이런 소리들은 백색 소음 중에서도 공부나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는 있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과 어울려서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막감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백색 소음.
정말 집중력에 효과가 있는지 뇌파 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소음이 없을 경우의 뇌파와 백색 소음에 노출 시의 뇌파 변화를 측정, 함께 비교해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백색 소리를 들을 때 집중력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요? 백색 소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보시면 14에서 15 내외 정도로 정상 범위지만 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는 세타파가 이제 8에서 9 내외로 굉장히 주의 집중도가 좋아진 상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 주의 집중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적절한 각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주의 집중도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각성도를 높여줌으로써 주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에어컨 소리부터 빗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등 이런 소리들이 모두 백색 소음, 즉 백색 소리에 해당하는데요. 심신에 안정을 주는 백색 소리는 어린아이 또는 정신과 환자의 심리 치료에는 물론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이나 직장인들의 피로 회복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소리의 세계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접하고 또 우리가 내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의 마음과 심리를 탐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심리 분석 의뢰인 김민소 주부입니다. 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평범한 가정집의 풍경인데요. 아직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5살 둘째 딸과 9살 첫째 딸. 그리고 얼마 전 갓 태어난 막내 딸까지 딸 부잣집 엄마. 그녀에게 고민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큰아이하고 좀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작은데 자꾸 안으려고 해서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다툼이 되더라고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큰아이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의뢰하게 됐어요. 평소 막내 동생을 끔찍하게 여기는 첫째 딸 채원이. 예뻐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갓난아기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 보호하려는 의젓한 큰언니인데요. 동생을 달래주려 안아보지만 엄마가 보기엔 불안불안. 야, 위험해. 위험해. 그거 안 오면 안 돼. 응? 안 오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애기 달라고. 주라고. 나중에 해. 나중에 크면. 싫어. 왜? 나중에 안 와. 싫다고. 급기야 동생을 엄마 몰래 안아버린 첫째 딸. 태연아, 이렇게 하면 애기 다친단 말이야. 알았지? 응? 조금 더 크면 하자. 응? 알았어? 삐졌어? 삐지지 마. 엄마 말이 서운했는지 단단히 토라져버린 채원이. 채원이도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꽤 스트레스를 받는 듯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지 말라 해서요. 아기를 안을 때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심리 분석 개시. 소리공학 박사에게 엄마와 아이의 일상을 보여줬는데요. 아주 재밌네요. 제가 소리만 뽑아가지고 이 감정의 상태를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부분만 편집해 감정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애기 달라고. 성대 톤이에요, 이게. 달라고, 주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의 기본이 한 200Hz쯤 되는데 500Hz까지 주라고, 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 톤을 변화하는 걸 보면은 말에 메시지를 안 보내더라도 성대를 떨어가지고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의 표출이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톤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싫다고.
아이의 한숨도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제 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아는데 이쁘니까 자꾸 안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이제 애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지 말아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한숨을 쉬는 목소리 톤에 어떤 심리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위험해. 예,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봐요. 에이 하면서 이렇게 다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다운시켜 버리면 포기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이 내피를 스치는 목 내부를 스치는 이런 그 바람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소리의 다양한 역할과 특징,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통한 심리 분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방송 보시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소리를 오늘부터 하나씩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소리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